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정 방향은 옳다, 철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일부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대국민 메시지의 맥락과도 닿아 있는데요. 총선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국정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전국 남녀 1,004명 15일부터 17일 사이의 조사를 보면 지난 조사 대비 11%포인트나 하락한 27%로 나타나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는 원인이 뭘까요?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소통에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너무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봄나들이 사행시. 봄나들이 갈 때쯤 나도 차 바꿀까? 라는 생각. 들면 딱 KGM 토레스지. EVX까지 혜택이 팡팡. 4월 특별 혜택 토레스 24개월 무이자 할부또는 최대 200만원 추가 할인. EVX 전트림 200만원 인하까지. KGM 전시장에서. 이희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사는 평수를 바꾸지만 연금 이전은 평생을 바꾼다는 말. 그래서 저는 하나 연금 닥터. 빈틈없는 밀착 관리에 찾아오는 연금 전문가 상담까지. 당신의 퇴직연금 하나은행 연금 닥터로 이전해야겠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그는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농번기를 맞아 지역마다 농업인력 확보가 숙제인데요. 잠시 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재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16일이었죠. 안동대학교가 국립안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기존 교명에서 안동을 뺀 새로운 두 가지 교명, 즉 1순위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2순위로는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교를 교육부에 승인 신청하면서 교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영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네. 자, 우선 그 국립대학교 교명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교명이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국립대학교 이름을 변경하려면은 일단 교육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현재 안동대학교는 그럼 승인 신청까지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동대학교가 기존에도 국립대학교인 거는 맞는데 국립안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한 게 작년이죠. 2023년 11월 16일인데요. 네. 이때도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에 그 령의 안동대학교가 국립안동대학교로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변경하려면 뭐 국무회의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요. 예. 절차는 그렇지만 교육부의 승인 여부가 제일 큰 관문입니다. 이제 승인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 뒤에 이제 대통령령 개정 절차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학교 교명 변경 신청을 이제 교육부에 하였지만 지역사회 반발 내지 타 학교의 혼동 우려를 이유로 발의한 경우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가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립대학인 경남대와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인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예. 다시 국립안동대학교 교명 변경 문제로 돌아오면요. 예. 그 경위가 이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공모를 내었고 이에 안동대학교하고 경북 도립대학교가 통합을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통합이 안 돼버리면 이제 한 1,000억 원 예산 지원받는 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 지원받죠. 그렇습니다. 예. 통합 후에 교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 당연히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동대학교 측이 교내 구성원, 학생들, 교직원 또는 동문들 그리고 안동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 그렇지 이런 않느냐. 비판이 있다. 예, 이런 비판이 있고요. 예. 뭐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안동을 뺀 대학교명을 신청하였다. 이 내용적으로도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주위에 얘기를 좀 나눠보면 굳이 왜 안동대학교 이게 역사도 길고 그렇습니다. 전통도 있고 그런 학교인데 왜 안동을 꼭 빼려고 하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시민들 반발이.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달 27일에 또 안동시청에서 교명 변경에 대해서 안동대학교 측에 설명이 있었는데요. 예예. 뭐 이 자리에 참석한 뭐 총동문 명예회장은 윤시호 씨인데요. 네. 뭐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 이후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뭐 시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의인 줄 알았는데 이미 선정된 교명 후보를 납득시키는 자리였다. 우리 대학의 중차대한 문제를 총동문회와 의논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도 있는데요. 예.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보다 좀 전인 3월 19일이죠. 안동대학교 정태주 총장이 발표한 성명문이 또 지역의 비판 여론에 약간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성명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3월에. 예. 네. 국립안동대학교의 새로운 교명에서 안동이라는 명칭을 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예예. 교명에서 이제 안동을 유지하면은 도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안동 도의원을 제외한 다른 도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다. 또 산하기관 운영권을 이관받는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안동에 이관한다고 뭐 생각 내지 오해할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교명에서 안동을 제외해야 기초 지자체 이름에서 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밝힌 바는 어떤 있습니다. 뭐 학교 확장성에 어떤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느냐 안동에 국한돼서. 예. 그래서 요지는 이제 교명에서 안동을 빼면 여러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상당수의 안동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 있죠.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전에 네. 바로 한 10분 전입니다. 같이 취재를 했죠. 그 네. 정태주 총장과 바로 통화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도립대와 경상북도에서 변경을 원한다. 교명 네. 변경을 원한다는 거 크게 그거고 어떤 안동이라는 이름이 기초 지자체 이름에서 오는 어떤 한계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크게 봐서 두 가지라는 그런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왜 동문들 뭐 지역민들 뭐 도의원 시의원들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공식 입장을 우리가 취재를 했습니다. 좀 전에. 예. 그런데 뭐 우리 안동 시민들이 안동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믿음은 특별한 것인데요. 예. 그런데 안동이라는 명칭을 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하니 안동 시민 입장에서는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그 안동 시민의 한 명으로 한 사람으로서 그 길 거리에 보면은 현수막도 좀 걸려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독단적인 추진이라든지 안동을 왜 빼냐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안동이라는 거 이게 역사성 뭐 전통성 대표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빼는 게 옳은가 유지하는 게 옳은가 저도 이건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동이란 명칭은 사실 그 누대에 걸친 그 역사성이 척크에 쌓여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뺄지 말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빼는 것이 옳다 안 빼는 것이 옳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절차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비판이 설득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 교육부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안동대학교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 안동시민의 도움을 요청해온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안동시민들은 저번에 시민체육대회 할 때 막 피켓 들고 시민 걸기대회도 하고 다 아시듯이 그 안동역 구역사죠. 인근에서 축제할 때 가두 시위도 하면서 안동대 의대치를 열렬히 응원해 왔는데요. 예. 뭐 또 안동형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안동대학교는 안동시로부터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동대 일을 안동 시민들은 자기의 일로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교명에서 안동을 빼는 게 안동대학 발전에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하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안동 시민들이 내일처럼 그렇죠. 안동대학교를 도와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동을 뺀다. 배신감을 느낀다. 시민들이. 예, 저도 느낍니다. 예. 아니 지금까지 막 필요할 땐 다 뭐 예산 지원해달라. 안동대 의대 생기던데 그래서 시민들 두 팔 굽고 나섰는데 지금은 안동이라는 명칭을 빼야 우리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거는 언뜻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죠. 혹시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 예.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참 안동이라는 명칭을 이래 빼는 거를 추진하는 건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그럼요. 그래서 시민들 일부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은 이런 추측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공개되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태주 총장도 안동 시민인데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마음일 텐데요. 네네. 예. 왜 이렇게까지 빼려고 하는지. 예. 이건 정말 좀 의문이네요. 예. 그래서 또 내용적으로는 이 글로컬 대학이라는 것이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영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예. 결국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국제적이라는 취지인데요. 안동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배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할 정도로 가장 지역 토속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데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명칭인데요. 예. 잘 살리면 글로컬의 취지에 가장 맞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를 빼버리고 대학 발전을 깨겠다는 자체가 글로컬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역 정치권의 행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공주대학교 명칭을 두고 공주를 빼야 되느냐 이런 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주대학교도 예, 예. 이름 바꾸려고 했었어요. 예, 예. 거기도 아마 국립대학교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이던 정진석 의원이죠. 지금 이번에 요번에 박수현한테 패해서 이제 낙선한. 예. 그런데 이제 낙선했는데요. 그 지역구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주로 대학교 이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공주대학교에서도 이 이름 바꾸려고 했는데 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죠. 해서 시민들도 공주 이름 지키자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안동시나 안동의 현역 국회의원 김영동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한 게 있느냐? 저는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한 게 없습니까? 그렇죠. 이 정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건 없는 걸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후보는 여기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그렇죠. 입장을 냈는데 그래서 지역 정치권도 이에 대해서 가든 부든 간에 지금 승인까지 신청해둔 마당에 입장을 내고 밀어주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죠. 네. 안동의 이름을 그 안동에 있는 대학교가 빼겠다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있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좀 답답하고요. 예. 그래서 안동대학교 집행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정,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건데 눈앞에 5년간의 1,000억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시민들과 학내 구성원, 동창의 의견을 진심으로 청취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론을 정해놓고 설득을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승인 다 신청해놓고 이제 설득하겠다 그런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앞뒤가 바뀐 건데요.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안동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토속적이지만 국제적인 안동이라는 명칭을 잘 살려낸 교명을 지켜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안동대학교나 교육부가 귀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안동 시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물론 뭐 찬반 양론이 다 있겠죠. 뭐 네, 그렇습니다. 싶다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고,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냥 국립안동대학교로 가야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실 텐데요. 자, 어쨌든 그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 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기할 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 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7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직접 안동대 정태주 총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네요. 이 교명 변경 안에 대해서. 안동대 미래지향적 발전과 또 정시 지원자의 60% 이상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외 지역인 점도 고려했다. 예, 이 말도 좀 전하고 싶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점도 전해드립니다. 자, 이슈 오늘 시작하죠. 농번기가 되면서 지자체마다 농업 인력 확보가 큰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직접 해외로 나가서 인력을 확보해 왔다는데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이재덕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영주시에서 농촌 인력 전담팀이 구성돼 있군요. 지난해 이제 처음 생긴 조직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농촌 인력 전담팀을 꾸리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영주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미래지향 부자 농촌 건설을 위해 힘써 왔는데요. 네. 특히 농정 분야에서 농촌 인력난 문제를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정하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 신설 전에도 계절 근로자 도입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무단 이탈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농촌 인력 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농촌 인력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력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 뭐 뉴스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네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인구 문제, 특히 농촌의 인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영농 인력 또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평상시에도 인력난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해외 인력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아서 농번기에는 웃돈을 주고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재 농촌 실정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매년 영농 인건비가 급속도로 올라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시에서는 합법적으로 믿을 만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와 영농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심각한 인력난 설명을 해주셨고, 농촌 인력 전담팀에서는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농촌 인력팀이 신설되면서 영주시 농촌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외 영농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영농 파트너를 매칭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안정적인 국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지자체와 직접 접촉해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인력을 유치하는 역할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 내 일용직 영농 작업반으로 구성된 농촌 인력 중개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살맛 나는 농촌이 되도록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정말 고마워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영농 인력을 직접 확보해서 농가에 매칭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영주시 실무팀이 직접 또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선발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우수한 영농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지자체와 계절 근로자 인적 교류 추진 시 사인 또는 단체와 연계없이 직접 접촉하여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4월 5일 필리핀 로잘레스시 시장단 일행이 영주시에 방문하여 계절 근로자 인적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체결 이후 149명의 필리핀 로잘레스시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일을 시작했는데요. 고용 농가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이에 영주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한 일행단이 필리핀 로잘레스시에 답방해 국제 우호 교류 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예. 이날 계절 근로자 인력 파견에 대한 추가 합의도 있었는데요. 고용주로부터 성실 근로자로 추천을 받을 경우 재입국 재배치를 우선 보장한다는 것과 또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주시 실무팀이 현지에 직접 가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에 현지에 직접 가서 건강 테스트, 개별 면접, 사전 교육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 후 211명의 신규 인력을 최종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직접 외국으로 나가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직접 이렇게 선발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직접 선발하게 된 주된 이유는 영주시의 다양한 농작물과 영농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매칭해야 장기적인 영농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또 무엇보다 체류 중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며 병원 진료도 받아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조기 출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지에 직접 가서 혈압과 당뇨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거쳐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이렇게 선발하면서 면접과 테스트도 거쳤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테스트 중에 뭐 외발 수레 끌기 같은 뭐 이런 체력 검정도 하셨다고요? 네. 다양한 테스트를 거쳤는데요. 예. 다양한 영농 환경에 적합한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외발 수레 끌기와 사다리 타기 같이 우리 영농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전처럼 사용해보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후 개별 면접을 통해서 영농 경력이나 직접 농사 지은 경험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유사한 농작물에 맞게 최대한 맞춤형으로 매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분들이 지금 영주시에 와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모두 몇 분이나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까지 4차에 걸쳐 241명이 이제 입국했고, 그 가운데 166명은 전년도 고용주로부터 성실 근로자로 추천받은 재입국자이고, 75명은 올해 처음으로 입국한 신규 근로자입니다. 유치 방식으로 나누어 본다면 해외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필리핀 2개 도시에 185명, 그리고 이제 결혼 이민자 본국의 가족 초청으로 56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지역 대표 농작물인 인삼과 사과, 생강 등 영농 규모가 큰 농업인들과 함께 숙식하며 영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4차례에 걸쳐서 241명이 입국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예. 자, 우리 지역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농민들의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네. 최근까지만 해도 영농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농번기가 오기 전에 미리 사설 인력을 통해 예약제로 배정받곤 했습니다. 이마저도 농번기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 웃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영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인력 수급 문제가 바로 해결되었고, 지역 내 영농 인건비가 일제히 하락하는 낙수 효과도 있어서 많은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향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계속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시에서는 앞으로도 농가형 계절 근로자를 늘려갈 계획인데요. 고용주로부터 추천받은 성실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입국 재배치하도록 하고, 매년 현지에 직접 방문해 우수한 신규 근로자를 직접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역전 시책이 있는데요. 고용 여건이 어려운 대다수 중소농에게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올해 하반기 수학철부터 일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공형 방식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공동 숙식과 체류를 지원하며 유치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 농협을 통해 단기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중개될 예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이 같은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 내 농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용농 인건비 상승 억제와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 이재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죠. 더불어민주연합 임미의 당선인과 함께합니다. 자, 임미의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지금은 어디십니까? 전 이제 의성 들어왔습니다. 아, 의성. 네, 계속 서울에 계셨겠네요. 주로? 아, 서울에 갔다가 그날 밤에 또 내려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뭐 오늘은 저희 경북의 출마자들하고 예, 그간 선거 기간 동안에 다들 고생을 해서 선거 평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느라고 오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지 꼭 일주일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참 지난 일주일 많이 바쁘셨을 것 같다는 짐작이 가는데요. 뭐 서울에서 뭐 방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일주일 보내셨나요? 일단 인사를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고맙다였거든요. 고맙다. 그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서 또 대구 경북만 고립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위기감, 안타까움 이런 걸 가진 분들이 또 한마음으로 또 응원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후에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나갈지 뭐 이런 조언들도 듣고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축하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당선돼줘서 고맙다 이런 고맙다. 얘기. 아, 그렇군요. 막 이렇게 와락와락 안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좀 같이 그렇죠. 눈물도 흘리고.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아이고, 뭐 국회는 몇 번이나 가셨나요? 뭐 회의 같은 거 하셨나요? 혹시 당선인들 회의? 당선인들 워크숍은 내일 있고요. 아, 워크숍이 내일? 예, 내일 있고 회의는 제가 따로 한 게 아니라 제 요구에 의해서 제가 만들었죠. 뭐냐면 저는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제 지금 계획으로는 행안위를 갈 계획이고요. 행안위를. 예, 그리고 여전히 선거제도 문제를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들 간의 협조, 어떻게 또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할지 뭐 이렇게 의논들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아, 선배 의원님들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임미애 의원님한테 이거 다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4년간 어떤 상임위에서 활약을 하실지 이것도 궁금하고 해서 농해 수위 가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제 직업이 농민이시니까. 네. 아, 근데 농해 수위가 아니라 행안위로 가시겠다. 그러면 행안위 특정한 직능의 대표라기보다는 농해수위 일은 제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상당 부분 뭐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부분이어서 챙기면 되는데 대구 경북 전체의 행정과 관련된 지원이나 협력이나 그다음에 선거제도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제가 고민 끝에 행안위를 가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 지금 제 느낌인데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좀 바꿔보겠다.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의정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뭐 어떤 제1 목표? 그거 좀 여쭤볼까요? 그게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에요. 그게 선거제도 개혁. 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양당이 너무나 팽팽하게 대결만 반복하는 지금의 정치로는 사람들한테 정치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는 좀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득표로 따지면 딱 5% 차이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 국민의힘이 45.5%, 민주당이 전체 얻은 득표수가 50.5%, 딱 5% 차이인데 의석수는 90대 161석이니까 국민의힘이 전체 254석 지역구 의석 중에서 35%를 가져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5% 차인데. 그렇죠. 만약 그대로 한다면은 45%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죠. 35%밖에 못 갖고 갔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게 의석을 많이 가져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해 보이고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이건 긴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민의를 왜곡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꼭 제 임기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안동 MBC 뉴스 데스크 시간에 그 상주 문경의 이미자 의원 출연을 했었거든요. 지금 네네. 임미 의원이 하신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5%포인트, 예, 5%포인트 차밖에 안 났는데 이렇게 네. 90대 160일 차이가 났다. 선거제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난번에도 바꿔달라고 크만치 얘기를 해도 끔찍도 안 하더니 저는 이제 여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제도부터 손질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미자 의원님이 그래도 삼선 의원이신데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준다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제가 함께 손발을 맞춰주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안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그저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 국무회의 시간에 이제 나왔는데, 자, 국정 방향은 옳다. 최선 다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이 몰라준 거다. 자,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요. 예.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분노한 민심에 대한 반성문이길 바란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한 분석을 이야기하고 그간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언급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밝히는 것이 당연한 논리 구조인데 대통령 입장문에는 그런 논리적 연결성이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이 혼내긴 했는데 정작 혼이 난 아이가 자기가 왜 혼이 났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적어도 이번 입장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정 난맥상을 풀겠다는 메시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겠다는 메시지는 담겼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대표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돼가는데 그래서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1인당 25만 원 지원, 국민 지원 거기에 대해서 경제 포퓰리즘이다, 마약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반대죠. 그러니까 국정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지역 주민이라 그러는데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런데 주변에 만나보면 너무나 다들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민생회복 긴급 지원하는 거 이재명 대표의 얘기 동의한다. 그런데 이거를 전 국민이 일괄 지급하지 말고 나라 살림도 어렵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 지급을 두텁게 하면 어떻겠냐. 이게 저희 지역에서 제가 그래서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의성읍에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느끼는 지금 민생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마약에 비유를 했고 지금 정부 여당 입장이 국민이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인플레에 또 악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가. 인플레를 걱정하는 정부 같지는 않은데요. 인플레를 걱정할 것 같았으면 그동안에 부자들의 대폭 감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정부가 인플레 얘기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대통령이 24번인가요? 가져왔던 민생 토론회에서 1,000조 원에 가까운 어떤 경제 개발 공약들 그것과도 또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풀겠다고 얘기한 분이 서민들을 위한 긴급 민생 지원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인색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검사 시절의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을 너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이 총선 참패에 대한 그 진단. 근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반성이나 국정 방향 전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국민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정말 의아한 게 뭐냐면 그건 그렇다 치고 한 서너 시간 후였나요?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참모들 앞에서 사과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게 왜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될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진짜로 그게 언급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입장문 발표한 이후에 워낙 민심이나 야당이 이 입장문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그 방책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사과를 언급했다라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어떤 행위나 어떤 발언을 하고 나면 늘 뒤따라서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낌새를 살핀 다음에 이후에 뭔가 또다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식의 이런 거는 지도자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사과 발언이 비공개 회의에서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은 속기록 공개하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던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참모들이 그 뒷수습을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게 몇 건 있었습니다. 계속된 거죠. 네, 2년 동안.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 발언을 하고 네. 주워 담는 과정에서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었나요? 네. 김은혜 수석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렇게 했던 그것과 어떤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그러한 국정 운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시기에 계속 얘기됐던 대파 한 단, 대파 한 뿌리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고. 그것도 그렇네요. 예. 네, 늘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재해석해주거나 내지는 추가 해석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명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발언을 우리가 수능 언어 영역 보는 것도 아니고 다음과 같은 말에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2번 이렇게 시험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자리 두고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깜짝 놀란 게 총리의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두 인사는 누가 봐도 그 문재인 정권 때 인사고 누가 봐도 진보 인사인데 여기에 덜컥 이제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의문스러운 게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나를 거론하느냐 화를 낸다든지 이런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의문스럽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박영선 전 장관은 생각보다 일찍 그러니까 원래 예정한 것보다 좀 일찍 귀국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사실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일의 순서가 안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야당 쪽 인사를 쓰려면 그 전에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서 협치 제안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사 추천이 되어야 하는 건데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하되 여기 야당 쪽에 이러이러한 사람이면 저희도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면 또 야당 대표가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인사가 진행이 되면 가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보내주는 사람도 국정에 협조하는 거니까 좋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웬 대통령실이 이렇게 일을 거꾸로 푸나 그리고 이게 그냥 분위기에 한번 살펴보기 위한 띄우기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 진영 내에서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게 양정철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가 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인맥이 닿느냐 이거 가지고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 친윤계 인사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민주당 내 친윤계 인사. 친윤계 인사가 드러나는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해서 드러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박영선, 양정철 두 인사를 참. 글쎄요, 저는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 만약 이게 정식으로 요청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이런 걸 수락하겠나 그건 뭐 알 수는 없으나 전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그 자리에 이제 김한길 또 양정철 연구원장 그 자리 그러니까 비서실장 자리에 또 장제원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뭐 원래부터 며칠 전부터 이제 하마평에 나왔던 인사들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대통령 만났다면서요. 여기서 또 추천했다고 또 얘기가 전해지던데요. 뭐 그건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전히 측근 중심으로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쇄신의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의 국정 난맥상을 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정 쇄신에 대한 요구와 전혀 맞지 않은 그 인사 기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와 비서실장 자리에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된 두 인사가 박영선, 양정철 조합과 김한길, 장제원 조합이란 말이에요. 우리 임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가 나은 겁니까? 글쎄 이거는 선택하기 어려운데요.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시죠. 굳이 하나 선택하는 어떤 게 그나마 나은 겁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박영선과 양정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고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네. 5월 30일부터 이제 정식 국회의원이 되시는 건데 그럼 한 달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그 아젠다라는 게 실제로 한 의원 개인이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이 국회 전반에 이런 이렇게 반향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세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당내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먼저 그룹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른 정당의 협조를 얻는 것도 필요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그 당선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까 이미자 의원님도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분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 그룹 또 만나서 지방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그 민의를 잘 반영하고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한 달 남짓.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 위원장이었죠. 이번 총선 임미애 당선인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